아무리 그래도 내가 네 엄마야. 너희들이 이럴 때마다 내가 얼마나 가슴 아프고 외로운 줄 알아? 제발 좀 그러지 마. 안녕하세요. 부엌사연 구독자 여러분. 저는 천안에 살고 있는 평범한 할아버지 김동훈입니다. 이른이 조금 넘은 나이지요. 여러분, 김병에는 효자 없다는 말 아시나요? 이 나이가 되면 오래 아프다, 죽음을 맞이하는 것만큼 두려운 일이 없지요. 특히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그 말을 절실히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제 아내가 오래 아팠거든요. 가끔은 도망치고 싶고 현실을 부정하고 싶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럴 때마다 유튜브에서 이런저런 사연을 들으며 위안을 얻곤 했어요. 이제는 반대로 제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열심히 산다고 살아왔지만 뒤돌아보니 실수도 많고 후회도 많은 그런 인생 이야기예요. 저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부디 짧은 글이라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위로도 좋고 따끔한 일침도 좋아요. 쓸쓸한 노년을 맞이한 저에게 모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소중한 의견이라 여기며 마음속 깊이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차근차근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에게는 꽃보다 아름답고 보석보다 반짝이던 고운 아내가 있었어요. 40년도 더 전에 중매로 만나 결혼하게 되었지요. 처음엔 부모님의 뜻 때문에 성급하게 맺어진 결혼이었지만 살다 보니 정도 들고 사랑도 생기더군요. 어느새 저는 그 사람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우유부단하고 부드러운 성격이지만 아내는 초등학교 선생님이라 그런지 행동 하나하나가 딱 부러졌습니다. 참 야무진 사람이었어요. 사실 아내는 저보다 4살 어렸음에도 때로는 누나 같고 때로는 어머니 같기도 한 의젓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의젓한 아내와 함께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다 보니 어느새 우리는 새 아이의 부모가 되었습니다. 첫째와 둘째 아들은 듬직하게 자랐고 막내딸도 무럭무럭 잘 자라주었죠. 아내는 초등학교 교감까지 지냈던 사람이라 아이들을 아주 똑부러지게 키웠어요. 다만 때로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엄격하게 훈육을 하곤 했습니다. 단 한 번의 잘못도 절대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시험 성적이 떨어지면 매를 들고 밤새 옆을 지키며 공부를 시키기도 했고, 동네 친구들과 어울려 놀다가 잘못 걸리는 날에는 눈물이 쏙 나도록 혼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조차 아이들 걱정을 할 정도였어요. 한 번은 저도 아이들이 너무 안쓰럽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 아내에게 말을 꺼낸 적이 있었습니다. 여보, 애들 너무 잡는 거 아니야? 원래 그 나이의 아이들은 친구들이랑 어울려 놀기도 하고 말썽도 피우는 법이지. 그러려니 하고 한 번쯤은 넘어가 주면 안 돼? 그랬더니 아내가 단호하게 말하더군요. 앞으로 세상 살기 얼마나 힘들어지는데요. 지금부터 제대로 배우고 엄격한 생활 습관을 들여놔야 나중에 입시 준비할 때까지 쭉 잘 되는 거예요. 애들은 내가 알아서 가르칠 테니 당신은 끼어들지 말아요. 애들 버릇은 초장에 잘 들여야 한다니까요. 교육에는 전문가인 아내가 그렇게 확신에 차서 말하니 저는 더 이상 뭐라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들이 엄마에게 혼나고 오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이들을 안아주고 달래주는 것뿐이었죠. 아내가 아이들의 종아리에 피멍이 들 정도로 매질을 한 날이면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바람을 쐬러 다녀오곤 했습니다. 그리고 애들 엄마 몰래 달콤한 불량식품도 사주면서 달래주었죠. 괜찮아. 오늘은 아빠가 특별히 너희 좋아하는 과자도 사줄게. 엄마한테는 비밀이야. 알지? 왜 엄마는 우리를 이렇게 미워해요? 진짜 짜증나고 화가 나요. 엄마는 널 미워하는 게 아니야. 다 너 잘 되라고. 엄마도 힘든데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 잘 되는 거라고요. 난 잘 되고 싶지 않아요. 특히나 아내가 엄하게 대했던 큰아들이 이렇게 말하면 저는 뭐라 대답해 줄 말이 없어 그저 아들의 작은 등을 토닥여 주곤 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아내가 아이들에게 정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게 매질을 한 날이면 아이들이 잠들고 난 뒤에 몰래 종아리에 연고를 발라주며 남몰래 눈물을 훔치는 사람이 바로 아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이들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했어요. 아내는 늘 강한 모습을 보이려 했고 아이들은 그런 엄마의 속마음을 알 리가 없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들은 엄마를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통 애들이 어릴 때는 아빠보다 엄마에게 더 많이 의지하고 따르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은 좀 달랐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더 따르고 좋아했어요. 아내가 워낙 엄격했기 때문인지 아이들이 점점 크면서 엄마를 피하기 시작하더군요. 아내가 훈육할 때나 아이들이 잘못했다고 빌 때를 제외하면 아내와 아이들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로 진학할 무렵에는 아내와 거의 대화하는 일이 없었죠. 그렇지만 아내의 엄격한 훈육 덕분에 아이들은 예의 바르고 공부도 잘하는 아이들로 성장했습니다. 모두 좋은 대학에 입학했고 졸업 후에는 대기업 사원, 회계사, 교사로 각자 자리 잡았죠. 물론 그 과정에서 어머니의 엄격함이 큰 역할을 했다는 걸 부정할 수는 없었지만 아이들은 집에서 독립하자마자 아내에게 연락을 뚝 끊어버렸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집에서 나간 어느 날 저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죠. 여보, 이제 우리도 좀 즐기면서 삽시다. 아들, 딸들도 다 제 갈 길 찾았으니 우리 둘만 생각하면서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말이야. 당신 그동안 고생 많았잖아. 이제 퇴직도 했겠다. 애들 신경 쓰지 말고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가져보자고. 아내는 제 말을 듣고 빙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쓸쓸한 눈빛은 숨길 수 없었죠. 아내는 아이들이 집을 나가자마자 자신에게 전혀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척 서운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워낙 싫어하는 사람이라 그런 표시를 바깥으로 내진 않았어요. 대신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았죠. 그 모습을 보니 조금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지독한 원칙주의자였던 아내가, 교감 자리까지 오르며 존경받던 그 아내가 이제는 저와 함께 무거웠던 양육의 짐을 내려놓고 편안한 시간을 보내겠다고 하니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아내를 바라보니 새카맣던 머리는 어느새 희끗하게 새어 있었고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가득하더군요. 누가 봐도 늙은 할머니가 된 모습을 보니 마음이 짠했습니다. 언제나 강인해 보였던 아내도 결국 여느 사람과 똑같았던 거죠. 허리가 안 좋아 병원을 제 집처럼 드나들기 일쑤였고 이도 안 좋아져서 임플란트를 해야만 음식을 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는 내가 더 잘해줘야겠다. 한평생 자식 키우느라 고생한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건강할 수 있게. 그런데 그렇게 아이들 키울 때는 엄격하고 차가웠던 아내가 할머니가 되니 손주를 끔찍이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씨 좋은 할머니로 변해 있더군요. 손주들만 보면 얼굴에 환한 미소가 가득했죠. 하지만 아이들은 그런 아내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특히 장남인 준호는 아내에게 하는 행동이 갈수록 차갑게 변해갔어요. 어릴 적 엄마한테 구박받고 매를 맞던 그 기억이 너무 생생해서일까. 어엿한 성인이 되면서부터 마치 복수라도 하듯 아내를 대하더군요. 그런 태도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 건 큰 손주가 태어나면서부터였습니다. 손주가 태어나고 2달이 지나자 아내와 저는 손주를 보러 들뜬 마음으로 아들네 집에 갔어요.
직접 가서 보니 이제 막 태어난 손주가 어찌나 신기하고 어여쁜지. 아내도 저도 그저 행복하기만 했죠. 아내는 무의식적으로 손주를 보자마자 안아들었습니다. 이렇게 예쁜 손주가 태어나다니. 요 웃는 것 봐라. 눈도 똘망똘망하고 정말 천사 같네. 준호야, 고생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미쳤어요? 손도 안 씻고 갓난애를 만집니까? 이거 놓으세요. 아들은 불같이 화를 내며 아내 품에서 아기를 빼앗았어요. 아내는 민망함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며 할 말을 잃고 멍하게 아들을 쳐다봤죠. 아들의 차가운 태도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게 눈에 보였어요. 됐고요. 어서 돌아가세요. 집사람도 피곤하니까 다음에 오세요. 아들은 상처받은 아내의 얼굴은 신경도 쓰지 않은 채 냉정하게 우리 부부를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어릴 적에는 엄마 말이라면 한마디 대꾸도 못하던 아이가, 그렇게 얌전하던 아이가,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죠. 아내는 잠시 화를 내려는 듯 하다가 이내 포기하며 온몸에 힘이 쭉 빠진 채 한숨만 내쉬며 뒤돌아섰어요. 그러자 그때 옆에 있던 며느리가 갑자기 나서더군요. 당신 어머님한테 무슨 버릇없는 행동이야? 그렇게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당장 사과드려. 준호야, 아무리 그래도 너 지금 엄마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그러자 아들은 며느리와 저를 번갈아 보며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몰라서 그래. 지금 내가 한 행동은 엄마가 옛날에 나한테 했던 행동이랑 똑같은 거야. 나도 배운 대로 하는 건데 왜 그래? 큰아들은 그렇게 말하며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어머니, 우리 형제들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신 적이 없으셨잖아요. 이제 와서 손주에게 늙음하게 사랑을 주신다고요? 그런 위선적인 모습 저는 못 보겠어요.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우리 집엔 찾아오지 마세요. 갑자기 오시면 문도 안 열어드릴 겁니다. 아들의 말에 아내는 크게 충격을 받은 것 같더군요. 함께 살아왔다 하더라도 아이들의 시간과 부모의 시간은 얼마나 다른지. 준호가 어릴 때 손을 씻지 않고 밥상에 앉을 때면 아내는 항상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빼앗으며 엄하게 꼬집곤 했죠. 아내도 옛날 생각이 나는 모양인지 한숨을 푹 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분명 자식을 위하는 엄마의 마음으로 그랬을 텐데. 물론 상처를 받은 준호도 이해가 되었지만 엄마의 마음도 몰라주고 너무나 차갑게 변한 아들이 조금 야속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저에게 집에 돌아가자고 손짓하더군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내는 저 모르게 눈물을 훔치는지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마음이 씁쓸하기만 했어요. 큰아들만 그랬냐고요? 아니요, 다른 아이들도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이제는 힘도 없고 기운도 없는 아내를 점점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나마 첫째와 막내는 연락이라도 되었지만 둘째는 아예 연락조차 끊어버린 지 오래였죠. 심지어 명절 때조차도 아이들은 집에 오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에는 정말 어이없게도 저만 식당으로 불러내서 인사를 하려고 했어요. 아버지, 엄마 보기 불편하니까 식당으로 오세요. 거기서 식사도 하고 새해 인사도 받으시면 되잖아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네 엄마랑 같이 없으면 나도 인사 안 받는다. 아이들의 행동을 보고 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엄하게 키웠다고 해도 그렇지 고생하며 밥 먹이고 공부시켜 키워놨더니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았죠. 집으로 오든지 집에 안 올 거면 내 얼굴도 볼 필요 없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여 아이들이 모두 굳은 표정으로 억지로 집으로 와서 인사를 하고 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저희 집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그저 마음이 아프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군요. 어느 날은 참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아내가 저 몰래 제 뒤를 밟은 건지 아니면 우연히 마주친 건지 제가 막내딸을 따로 만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었죠. 사실 막내딸이 제 생일이라고 백화점에서 옷을 사와서 저한테 전달하려고 집 근처로 왔던 건데 그때 딱 아내와 마주치게 된 거죠. 아내가 다가와서 말하더군요. 여보, 막내야, 두 사람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집에 와서 만나면 되지. 왜 이런 카페까지 와서 나 몰래 만나는 건데? 막내딸은 아내를 보자 당황했는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곧 약속이 있어서 이것만 전해주고 바로 가려던 참이었어요. 딸이 눈도 마주치지 않고 이야기하자 아내는 한숨을 쉬며 이야기했습니다. 아직도 이 애미가 보기 싫은 거니? 언제까지 이럴 거야? 아무리 그래도 내가 네 엄마야. 너희들이 이럴 때마다 내가 얼마나 가슴 아프고 외로운 줄 알아? 제발 좀 그러지 마. 그런데 아내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딸의 표정이 돌변하더군요. 그러더니 자기 엄마를 똑바로 바라보며 화가 난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외롭다고요? 참, 웃기네요. 엄마가 먼저 저를 외롭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대접받고 싶으세요? 뭐라고? 엄마는 내가 학교 다닐 때 단 한 번이라도 내가 다니던 학교에 와서 엄마 역할 해본 적이 있나요? 초등학교 운동회나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식 때 한 번이라도 오신 적 있냐고요? 엄마는 늘 다른 학생들 돌보느라 바쁘셨잖아요. 다른 아이들은 아껴주고 잘 챙겨주면서 정작 저한테는 관심조차 없으셨죠. 엄마가 안 계실 때마다 저를 챙겨주신 건 아빠밖에 없었어요. 막내딸이 조금 격앙된 목소리로 이야기하자 아내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 말들이 아내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지 짐작할 수 있었죠. 그때 엄마는 너희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선생님 일도 잘 해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던 거야. 그렇게 아내는 눈빛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그 목소리가 딸에게 닿을 리 없었습니다. 제가 막내딸에게 한마디 하려고 하자 막내딸은 쉴 틈 없이 아내에게 쏘아붙이더군요. 아빠만 저한테 부모 노릇했다고요. 그래서 아빠를 위해서 여기에 온 건데 그게 그렇게 부럽고 질투나세요? 그러게 자식들 어렸을 때 잘 좀 하지 그러셨어요. 그렇게 말하더니 막내딸은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내는 가슴을 팍팍 치며 허무한 목소리로 말했죠. 내가 죄인이야. 전부 내가 다 잘못한 거야. 애들을 잘못 키웠어. 난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가서 기죽지 않게 떳떳하게 키우려면 내 교육 방식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아이들한테는 그게 큰 상처로 남았나 봐. 아내는 그렇게 말하고 나서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항상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이던 아내가 그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저도 가슴이 아려오더군요. 애들이 자꾸만 저를 따로 불러내니 아내가 얼마나 서운했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았죠. 아마 저한테도 크게 실망했을 겁니다. 하지만 자식들을 가끔씩 따로 만나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러다가는 부모 자식 간의 연이 끊어질 것만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설득을 하려고 나갔던 겁니다. 한마디로 중재를 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도 제 노력과는 달리 나이가 들수록 아이들과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아이들이 자꾸만 멀어지는 모습을 보면 무력한 기분에 휩싸이며 정말 허무한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굳이 이런 모습을 보며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우리 부부는 아이들과 점점 서먹한 관계가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이라면 첫째 며느리만큼은 우리를 살갑게 대해줬다는 겁니다.
첫째 며느리는 자식들이 냉정하고 모질게 굴어도 얼마나 착하고 싹싹하게 행동했는지 정말 보석 같은 존재였어요. 자식들이 안부 전화를 하지 않아도 첫째 며느리는 꼬박꼬박 전화를 해주었고 시간이 될 때마다 찾아와서 아내의 말벗이 되어주기도 했죠. 아내도 그 시간만큼은 첫째 며느리에게 의지하며 웃음꽃을 피우곤 했습니다. 참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나마 위안이 되더군요.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우리 집에는 큰 풍파가 몰아닥쳤습니다. 대기업에서 잘 나가던 큰아들이 갑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회사를 그만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잘 안 풀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큰아들은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죠. 아들은 매일같이 술로 세월을 보내며 폐인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의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큰 며느리가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그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도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더군요. 결국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죠. 준호야, 당장 길거리에 나 앉게 생겼는데 그냥 집에 들어와서 사는 게 어떠냐? 다시 재기할 때까지 우리 집에서 지내면 된다. 이제 와서 어떻게 부모님 집에 들어가요? 네 처자식을 생각해서라도 현명하게 행동해. 가족들 데리고 길바닥으로 나갈 거냐? 큰아들은 마지못해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내가 큰 소리를 내며 반대할까봐 내심 걱정이 되었죠. 하지만 다행히도 아내는 아이들을 말없이 품어주더군요. 큰 며느리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내에게 고개를 꾸벅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이렇게 갑자기. 아니다. 자식이 힘들다는데 부모가 돼서 당연히 도와줘야지. 그냥 내 집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살아라. 돈은 또 모으면 되지 않겠니? 젊으니까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주저앉지 마라. 아내는 그렇게 말하며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다독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걱정이 괜한 거였구나 싶더군요. 그런데 그 순간 큰아들이 낮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자식 생각을 했다고? 그냥 어디 내놓기 쪽팔리니까 집안에나 박혀 있으라는 거겠지. 그 말을 듣자마자 가슴에서 뜨거운 울분이 올라오더군요. 그래서 아들에게 한 소리 했습니다. 이 철없는 놈아. 너는 자식도 낳은 놈이 어떻게 그렇게 부모 마음을 몰라. 너희를 진심으로 걱정해서 하는 말이잖아. 네 엄마는 평생 너희들 걱정에 밤잠도 설치던 사람이다. 그 순간 며느리가 아들의 옆구리를 쿡쿡 찔렀고 큰아들은 인상을 찌푸리며 한숨을 크게 쉬더니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그래도 다행인 건 큰아들이 저렇게 삐딱하게 굴 때도 며느리만큼은 아내를 잘 따랐다는 겁니다. 항상 웃으며 살뜰하게 가족을 챙기는 며느리 덕분에 그나마 마음의 위안을 삼을 수 있었어요. 며느리가 잘한 덕분에 가족은 큰 문제 없이 생활할 수 있었지요. 아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야 집에 들어왔고 그 사이 며느리는 직장을 다니며 집안 살림을 도맡아 했습니다. 아내도 그런 며느리와 함께 살림을 거들었고 바쁜 며느리를 위해 손주도 보살폈어요. 며느리는 아내가 좋아하는 말랑한 복숭아를 곧잘 사서 들고 왔습니다. 장을 보러 나갔다가 향기로운 향을 뽐내는 복숭아를 보면 그냥 지나치질 못했어요. 꼭 4-5알이라도 사서 들어오곤 했습니다. 어머니, 복숭아 좋아하시잖아요. 집으로 오는 길에 마트에 들렀는데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 뭘 이런 걸 사와. 식사하시고 모두 함께 먹으면 너무 좋을 거예요. 며느리가 사온 복숭아는 마음이 담겨 있어서 그런지 유난히 향이 진하고 맛도 달았습니다. 그 순간이 저희 가족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복숭아 과즙처럼 풍성한 마음이 있었죠. 햇볕이 점점 뜨거워질 때면 저희 집에는 항상 진한 복숭아 향기가
은은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오히려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오고 나서 항상 우울했던 아내의 안색이 훨씬 더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도 아내를 진심으로 따르며 서로 바늘과 실 같은 사이가 되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며 저도 얼마나 흐뭇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아이들은 여전히 전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아내 생일에 한 번이라도 같이 밥을 먹어보려고 애들과 며느리, 사위에게 몇 번이나 연락을 해서 겨우 밥 한 끼 먹는 정도였죠. 그 과정에서 항상 중재를 하며 나선 사람은 바로 큰며느리였습니다. 동서, 그래도 어머니 생신인데 다른 건 몰라도 가족이 함께 식사라도 해야지. 서방님이 싫어해도 잘 설득해서 모셔와요. 아무리 어머님이랑 사이가 안 좋아도 자식된 도리는 해야 하지 않겠어? 아가씨, 아버님 봐서라도 얼굴 보셔야죠. 제가 맛있는 음식 많이 해놓을게요. 꼭 오세요. 며느리의 노력 덕분에 우리는 간신히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거죠. 며느리가 아니었다면 이 가족이 어떻게 유지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큰며느리가 늘 고마웠습니다. 다른 자식들이 모두 부모 마음을 곡해하고 미워할 때도 큰며느리만큼은 항상 살갑게 제 아내를 챙겨줬으니까요. 가끔은 예민한 아내에게 얼굴 맞대고 살다 보니 모진 소리를 들을 때도 있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항상 밝게 웃으며 넉살 좋게 넘기는 그 모습이 어찌나 고맙던지요. 한참 젊은 사람이지만 본받을 부분이 많다고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1년 정도 그렇게 함께 지내다가 아내의 67번째 생일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저희 가족을 뒤흔든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엄청난 추위가 몰아닥친 겨울이었어요. 뉴스에서는 하루 종일 날씨 이야기를 하며 떠들어댔죠. 큰아들 내외는 며느리의 친정에 다녀온다고 집을 비웠고 저도 친구들을 만나 술 한잔 하겠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집에 혼자 남아있던 아내가 쓰러지고 말았어요. 집에 아무도 없으니 발견도 늦어졌습니다. 뒤늦게 제가 돌아와 아내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골든타임이 지나버린 상태였어요. 급히 119를 불러 병원으로 옮겼지만 의사 선생님은 뇌졸중이라고 했습니다. 응급수술로 막힌 부분을 뚫어내긴 했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지나서 후유증은 남을 겁니다. 선생님, 후유증이라면 혼자 거동하시기 힘들어질 거고 일부 마비나 언어 장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혈관성 치매가 발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뇌졸중 중에서도 치매가 많이 일어나는 다발성 경색이 있으셔서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좀 편하게 살아보나 했더니 그렇게 총명하던 사람인데 풍이 오다니. 그것도 후유증까지 남을 거라는 선고는 너무나도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죠. 저는 곧바로 아이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아무리 어머니를 미워해도 이 정도 상황이라면 다들 와서 함께 슬퍼해주고 아내를 위로해줄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더군요. 아들과 딸, 며느리와 사위까지 누구 하나 찾아오질 않았습니다. 아무리 엄마가 밉다고 해도 그래도 자기들을 키워준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을까요? 오직 큰 며느리만이 묵묵히 아내의 병수발을 들며 극진히 보살펴 주었습니다. 아내는 의사의 말대로 오른쪽 손을 쓰기 힘들어졌고 말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피하고 싶었던 일이 닥치고 말았죠. 바로 혈관성 치매였습니다. 의사에게 들어보니 아내에게는 알츠하이머와 혈관성 치매가 같이 발병한 케이스라고 했습니다. 알츠하이머는 천천히 진행되며 기억이 점점 사라지는 반면
혈관성 치매는 갑작스럽게 상태가 나빠진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정말로 아내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빠르게 나빠졌습니다. 처음엔 맨정신으로 있는 시간도 있었지만 점점 정신을 놓는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다며 집으로 데리고 가라는 말을 들었죠. 집에서 지내는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아내는 이제 60대 노인이 아니라 6살짜리 아이처럼 변해 있었지요. 잠시라도 눈을 떼면 사고를 치기 일쑤였어요. 어느 날은 아들 내외가 외출하고 아내와 저만 집에 남아 낮잠을 잤는데, 그런데 일어나 보니 아내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겁니다. 현관에는 신발이 그대로 있었는데 문은 활짝 열려 있더군요. 저는 깜짝 놀라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온 동네를 휘젓고 다니며 아내를 찾아다녔습니다. 목이 터져라 아내를 부르며 온 동네를 몇 시간 동안 돌아다녔지만 결국 찾을 수 없었어요. 점점 불안해지더군요. 뒤늦게 제 연락을 받고 큰 며느리가 달려와 함께 아내를 찾기 시작했지만 모두 헛수고였습니다. 어느새 제 얼굴에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죠. 이대로 아내가 영원히 사라져 버릴까봐 너무 두려웠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집으로 돌아와 있는데 그날 밤 늦게서야 파출소에서 전화 한 통이 오더군요. 아내를 찾았다고요. 그 말을 듣고 저와 큰며느리 그리고 큰아들까지 함께 불이 나게 파출소로 달려갔습니다. 거기서 아내를 보자마자 저와 큰며느리는 아내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지요. 아내는 우리를 알아보는지 못하는지 그저 헝클어진 된 머리로 같은 말만 반복하더군요. 배고파. 나 배고파. 아저씨, 나 배고파요. 그 순간 정말 마음이 여러 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똑부러지고 현명하던 아내가 어디로 갔는지 지금 제 앞에 있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 같았죠. 큰아들 준호도 언제나 강인해 보이던 엄마의 모습이 충격적이었는지 알 수 없는 묘한 표정으로 엄마를 내려다보더군요. 큰며느리는 아내의 얼음 같은 손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에는 새로운 규칙이 생겼습니다. 절대 모두가 잠들거나 자리를 비우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현관문에 걸쇠를 몇 개나 더 달고 아내가 또다시 사라지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는 밤에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밤새 아내 곁을 지켰습니다. 혹시라도 아내 혼자 또 어디론가 사라질까봐 말이죠. 그렇게 신경을 쓰다 보니 제 몸도 점점 망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으니까요.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병은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아내를 집어삼키기 시작했죠. 더 이상 예전의 아내는 아주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자식들도 거의 알아보지 못하고 실수를 하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젊은 시절 가족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왔던 아내는 쓸쓸하고 힘없는 노인이 되어 여러 가지 사고를 쳤어요. 한 번은 큰아들을 못 알아보고 프라이팬을 휘둘러 때리기도 했고 또 한 번은 배가 고프다며 맨손으로 냉장고 안에 있던 음식을 모조리 꺼내놓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치매가 시작된 지 몇 달 지나지 않아 대소변마저 가리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식탁에 앉아 아내와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독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놀라서 살펴보니 아내가 똥을 싸서 바지 밑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죠. 진짜 짜증나게 아버지 어떻게 좀 해보세요. 요양원에라도 보내든가 해야죠. 그 소리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는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아내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아내의 천진난만하지만 텅 빈 눈이 얼마나 슬퍼 보였는지 모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도 한심하게 느껴져 아내를 껴안고 꺼이꺼이 울고 말았죠. 아들이 요양원 보내자는 소리에 순간 마음이 흔들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정말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거든요. 아내가 다리 사이로 대변을 흘리면서 해맑게 웃고 반찬을 손으로 주워 먹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참담했는지 그 순간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아마 이런 상황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큰 며느리는 꿋꿋하게 아내를 씻기고 집을 치우면서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직장까지 그만두고 아내를 돌보겠다고 나섰어요. 어머니, 화장실 가고 싶으시면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아, 부끄러우셨군요. 제가 깨끗하게 치워드릴 테니까 우리 얼른 씻고 와요. 며느리는 어정쩡하게 서 있는 아내를 다독이며 끝까지 친절하게 아내를 보살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고맙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어요. 또 미안한 마음도 가득했죠. 큰아들은 그런 일을 겪고 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다음날 바로 동생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가족 회의가 열렸죠.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언제까지 어머니랑 같이 사실 거예요? 요양원 말이냐? 요즘 시설 좋은 요양원도 많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남은 가족 모두 괴롭히며 사실 거냐고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꾹 다물고 있자 이번에는 막내딸이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그냥 요양원에 모시면 되잖아요. 왜 굳이 사서 고생을 하시냐고요. 그래봤자 고마운 줄도 모를 사람인데.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아이가 계속해서 말하더군요. 우리가 엄마한테 무슨 정이 있겠어요? 다 아빠 생각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냥 갖다 버리라는 것도 아니고 요양원에 모시자는 건데 뭐가 문제예요? 산 사람이라도 좀 살아야죠. 딸의 말을 듣고 있자니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큰 며느리가 먼저 나서더군요. 다들 정말 왜 그래요? 말이 너무 심하잖아요. 부모님께 그렇게 말하는 게 어디 있어요? 어머님, 지금은 편찮으시지만 가끔씩 정신 돌아오실 때 보면 여전히 총명하세요. 그때마다 아직도 자식들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제 마음도 다른 아이들의 마음도 복잡했지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 저는 며느리가 해준 그 말 한마디에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엄하게 키우셨다는 그 이야기는 들었어요. 저는 함께 자라지 않아서 자세한 속 사정은 몰라도. 하지만 다들 그 덕분에 지금 잘 살게 된 거잖아요. 감사까지는 못해도 아픈 부모님을 이대로 요양원에 보내자는 건 너무 심하지 않나요? 당신은 무슨 죄가 있다고 이 고생을 하고 있어? 당신도 이제 편하게 살아야지. 그래, 힘들어. 나도 힘들다고. 하지만 당신은 모르지. 어머니가 없었다면 당신이 어떻게 자랐을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마다 혼내주는 엄마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당신은 모르지. 난 어머니 절대 포기 못해. 요양원? 절대 안 보낼 거야. 내가 평생 보살필 거니까 그렇게 알아. 큰 며느리의 단호한 말에 더 이상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말을 멈추고 방을 나가려고 하는데 그 순간 거실에서 고약한 냄새가 풍기기 시작했어요. 방문을 열고 거실을 내다보니 냉장고 문은 열려 있고 여기저기 대변이 굴러다녔습니다. 우리는 그 장면을 보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식들은 충격적인 광경을 보고 다들 집 밖으로 도망치듯 빠져나갔고 큰아들도 화가 나는지 바람을 쐬고 오겠다며 함께 나가버렸습니다. 집에는 저와 큰며느리 그리고
천진난만한 아내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어요. 저는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에 큰 며느리에게 잠시 쉬라고 이야기했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님, 아니에요. 어머님도 민망하실 테니 제가 하는 게 좋아요. 아버님은 잠깐 눈이라도 붙이세요. 요즘 밤에도 못 주무시는데 오늘은 낮잠도 못 주무셨잖아요. 얼마나 피곤하실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큰 며느리는 인상 한 번 찡그리지 않고 그 더러운 것들을 모두 닦아냈습니다. 그러고는 제 아내를 정성스럽게 목욕시켜 주었죠. 제가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며느리는 여자들끼리 하는 게 낫다며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친딸도 어머니가 더럽다고 도망가 버렸는데 큰 며느리가 이렇게 살뜰히 챙겨주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리고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었지요. 방에서 한참을 소리 죽여 울었고 밤에는 잠든 아내를 바라보며 밤새 울었습니다. 차라리 그냥 이대로 아내와 함께 눈을 감고 다시는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혈관성 치매를 겪는 아내에게는 고혈압이나 당뇨를 관리하며 식이요법과 운동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지만 솔직히 저한테는 너무 벅찬 일이었습니다. 식이요법은 고사하고 밥 한 끼 챙겨주는 것조차 힘들더군요. 운동이야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집 밖으로 아내와 함께 나가는 건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언제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의 시선도 무서웠습니다. 그런데도 큰 며느리는 매일같이 아내의 손을 잡고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씩 돌았어요. 몸에 좋다는 음식을 하나하나 찾아내서 정성스럽게 차려내기도 했고요. 심지어 아내의 기저귀를 가는 일도 며느리가 거의 전담했죠. 정말이지 저조차도 엄두를 내지 못했던 일인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며느리는 해내더군요. 그렇게 며느리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던 아내는 1년을 더 살다가 얼마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참 쓸쓸한 사람이었어요. 그 순간에도 자식들은 여전히 외면했으니까요. 장례식장에는 저와 큰며느리의 울음소리만 가득했고 제 아내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해주는 다른 가족은 없었습니다. 큰아들은 며느리의 등살에 모시겨 겨우 상주 역할을 했고 다른 자식들은 술만 퍼마시고 있더군요. 그리고는 부의금을 서로 가져간다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나. 재산 상속을 받아야 한다고 하질 않나. 자기들끼리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죠. 기가 막히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이 끝난 후 애들을 집으로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니들 엄마 이름으로 물려줄 재산은 단 하나도 없다. 너네 어머니가 그렇게 되고 나서 혹시라도 이런 일이 생길까봐 내 명의로 다 옮겼다. 내가 죽기 전까지 너희들이 물려받을 재산은 한 푼도 없으니까 상속 얘기는 꺼내지도 마라. 그리고 앞으로 이 집에 찾아올 필요 없고 연락도 하지 말아라. 너희들 알아서 살아. 애들이 당황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부의금? 너희들은 그거 챙길 자격 없어. 상주 노릇을 제대로 했어? 아니면 손님 대접이라도 잘했어? 뭘 했다고 부의금을 챙기는 게 말이 되냐? 제가 버럭 소리를 지르자 애들은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애들을 보내고 나서 저는 큰며느리만 따로 불렀습니다. 여전히 슬픔에 잠겨 눈이 퉁퉁 부은 며느리가 저를 바라보더군요. 저는 말없이 통장 한 개를 내밀었습니다. 애야, 이거 좀 받아보겠니? 아버님, 이게 뭐예요? 큰며느리가 눈물을 머금고 물었습니다. 내가 주는 이 통장에 들어있는 돈은 그동안 네 시어머니가 평생 모아둔 거야. 이건 반드시 네가 가져야 한다. 아버님, 이걸 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큰며느리는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보자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네 시어머니는 아이들의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그 사람을 이렇게까지 잘 보살펴 준 게 너무 고마워. 내가 죽어서도 이 은혜는 잊지 못할 거야. 이 돈은 네가 쓰고 싶은데 써. 공부를 하든 하고 싶은 일을 하든 너 마음대로 써도 좋아. 정말 이걸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전 그럴 자격이 없어요. 큰며느리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말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강조했지요. 얼마 되진 않지만 이건 네 시어머니가 정신이 멀쩡할 때 직접 나한테 맡긴 돈이야. 너한테 주라고 신신당부했어. 그러니까 받아줘. 그래야 내가 마음이 편할 거야. 결국 큰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통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돈은 1억이 조금 넘게 들어있었는데 큰 돈은 아니었지만 아내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아내는 정신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이 돈을 꼭 큰며느리에게 주라고 간절히 부탁했었죠. 저는 그 유언을 지키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큰며느리가 통장을 받아들고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눈물을 쏟아냈지요. 아내의 사진을 부여잡고 하늘이 떠나갈 듯 울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저도 참으려 했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저절로 흘러나왔어요. 제가 살아갈 날이 얼마나 남았겠나요? 10년 정도 남았을까요? 그동안 다른 자식들이 무엇을 하던 큰며느리가 아내에게 보여준 그 진심에는 발끝에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의 진심은 힘든 순간, 어려운 순간에 드러난다고들 하지요. 제 아내가 몹쓸 병에 걸린 뒤에도 친딸처럼 살갑게 대해준 큰며느리. 그 아이가 제게는 은인이고 자식입니다. 3명의 친자식 그리고 다른 1명의 며느리와 1명의 사위보다도 큰며느리가 저에게는 더 의미 있는 존재이지요. 앞으로 남은 제 삶 동안 그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 수 있게 제 아내를 위해 희생한 시간들을 보상받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우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핑계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때는 무식하고 배운 게 없어서 애들을 어떻게 키워야 잘 키우는 건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르게 키운다고 매를 들기도 하고 모질게 굴기도 했죠. 요즘 사람들은 애들 마음도 잘 알고 배운 것도 많다 보니 이제는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는 걸 잘 아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질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 무지함 때문에 자식들과 제 아내 사이가 그렇게 멀어진 것이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식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생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 자식으로 태어나 달라고 부탁하고 싶어요. 그때는 조금 더 좋은 부모가 되어주겠다고요. 아내도 아마 같은 마음일 겁니다. 다만 아내의 진심이 닿지 못했던 자식들에게 미안하고 나중에는 그런 아내를 안쓰럽게 여겨 온 마음을 다해 모셔준 큰며느리에게 정말로 고마울 따름입니다.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듯이 자식과 부모는 같은 시간을 보내도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요. 자식과 부모는 누구보다 가깝지만 그렇기에 서로를 더 이해하기 어려운 관계인 것 같습니다. 부디 여러분은 저희 부부와 같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식에게 진심을 전할 기회가 있다면 부지런히 전달하세요. 또 자식의 진심을 물어보고 또 물어보세요. 그렇게 하면 서로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허심탄회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따뜻한 위로와 공감도 좋고 매서운 일침도 달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더 나은 삶의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서글픈 사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번 이야기가 구독자분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부엌 사연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유지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